Blue Ocean. 장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코네일 엑스포, 스마트 팩토리 앤 오토메이션 월드 2주에 걸쳐서요 코엑스에 들렸었는데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이죠, DDP에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DDP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의 약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 건축가 자하디드가 설계를 해서요 2014년 3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DDP는요 세계 최초의 신제품과 패션 트렌드를 알려주고 새로운 전시를 통해 지식을 가르쳐주며 다양한 디자인을 체험하게 하는 컨텐츠로 운영되는 공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연초까지 이루어진 루이지 꼴라니 전시를 찾았습니다. 저와 함께 DDP로 가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DDP 전시 사업팀을 맡고 계시는 김수정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시 사업팀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전시 사업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DDP 전시 사업팀에서는 DDP의 고유 컨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직접 100% 기획하는 일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는 여러 다른 이제 뮤지엄들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협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백남준 쇼로 이제 변호사님 뵀던 것도 일종의 그런 이제 콜라보를 하기 위한 그런 전시로 뵀었던 거고요. 그렇게 여러 기관들이나 이렇게 협력해서 많은 전시 컨텐츠들을 이제 생산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벌써 2년 전인데요. 그 당시가 백남준 선생님 10주기여가지고 저희 예화랑과 또 DDP가 같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 백남준 쇼라는 큰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도움 받았었는데요. 특히 전시 사업팀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백남준 쇼도 이제 10주기를 맞아서 전시를 했었던 거고요. 그 이전에는 박수근 50주기 전시도 저희 DDP에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들이 박수근 50주기나 뭐 백남준 10주기 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현대 미술이나 예술 아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DDP가 기획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박수근 선생님이나 백남준 선생님께서 이 DDP하고 가까운 곳에서 생가라든지 활동하셨던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지역,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 지역을 이렇게 문화로 재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서 다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는 많은 부분은 디자인 컨텐츠를 사실은 외국의 그런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그런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해서 전시로 소개를 또 이제 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동대문이라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저희 젊은 청취자분들, 미국에서 나서 교포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일반 분들한테 동대문은 어떤 이미지로 먼저 다가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24시간 서울의 그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동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정말 24시간 불야성을 이루죠. 특히 밤이 되면은 외국 관광객도 정말 많이 오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DDP도 최근에 야간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must see place라고 해서 서울에 가면 꼭 봐야 되는 장소가 DDP인데 DDP 자체의 야경도 멋있지만 혹시 변호사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LED 장미 정원이라고 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또는 DDP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내되어 있는 그 책자를 가지고서 많이들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기억할 때는 2015년도인가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꼭 가봐야 될 52곳 중에 선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DDP는 건축물 자체로도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또 멋있음도 있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어가지고 아마 저녁에 특히 야경과 함께 보면 더 멋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희 블루오션 청취자분들도 한국 오시면은 서울에 강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꼭 이런 동대문에 있는 이런 명소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D 장미정원 그럼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처음 시작은 2014년 가을에 시작이 됐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이제 인기가 있어서 사실 한시적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 다시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시적인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기획이 들어간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기획을 하시게 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기획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했다가도 지금 말씀하신 정원 프로젝트처럼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정말 한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젝트 또 기획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게 판가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질문을 주실 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이게 기획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했던 프로젝트들도 이게 결국은 최종 엔드 소비자들하고의 그런 어느 한 접점이 잘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호응이 좀 저조하다 보면 또 그렇게 일시적으로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상치 않았는데 또 호응이 있다 보면 이게 연장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 저희가 사실은 관람객들하고 DDP는 관람객들하고 또는 방문객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유저의 사용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할 때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반응을 예측을 하죠. 근데 그게 뭐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어떤 전시의 성공이나 실패를 사실 호응도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관람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관람 숫자로 그 전시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장 1차적인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가장 1차적인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루이지 꼴라니 같은 전시가, 저희는 이제 사실은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워낙에 거의 50년, 70년도 전에 지금 현재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니까 굉장히 선망의 대상? 정말 그런 디자이너세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디자인을 진흥하는 기관이니까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학습적인 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전시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런 뭐 흥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까지 전시인데 흥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디자이너들한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전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실패한 전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특히 저희도 언론이지만 또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은 뭐 몇십만 명이 왔었다, 줄을 얼마나 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전시가 갖고 있는 그 가치 부분도 사실은 많이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루이지 꼴라니 전시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되게 특별한데요. 어쩌면은 저랑 팀장님이 다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준 전시기도 하죠. 네, 그쵸. 저희가 2년 전에 백남준 쇼로 뵙고, 사실 지난 연말에 루이지 꼴라니 전시를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디자인의 작품을 또 가져와서 한국에 들여와서 소개하는 전시다 보니까 조금 일종의 국제적인 그런, 이제 문화 비즈니스적인 그런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께도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일하다 보면은 그 인연이라는 거를 참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기쁘게도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이틀 정도 제가 한국에 더 머무르게 됐을 때 마침 페이스북 메신저로 또 연락을 주셨어요. 전화로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제가 사실 페이스 메신저 잘 안 보거든요. 카톡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그날따라 우연히 봤는데 딱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또 뵙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루이지 꼴라니 전시를 법률 자문을 하게 돼서, 루이지 꼴라니 전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좀 애착이 있는 전시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에는 조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는 그랬어요. 이게 레트로를, 과거를 보여드리면서 사실 이제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관람객들이 보셨을 때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아주 특별할 게 없는 이제 디자인 오브제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브제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는 지금의 관람객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된 게 실제적으로 50년, 6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한 디자이너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구현이 가능했었던 건데,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통해서 사실은 미래에도 이렇게 디자이너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뭐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런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은 그 순간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 작품 보고 와, 이 작품을 세상에 50년 전에 생각을 해냈는데 지금 봐도 전혀 낯설지 않은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고요. 저는 디자인 쪽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기획적으로 또 맡으셨던 분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예상치 못했는데 정말 큰 흥행을 한 전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에 사실은 DDP에서 했었던 전시 중에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전시가 픽사 전이었거든요. 바로 이 루이지 꼴라니 전에 전시를 했었었는데요. 이게 픽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상 못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란 어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전시가 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목표였어요. 근데 그분들 이외에 정말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준 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중적이고 일종의 트렌드였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타겟을 하셨던 관람객층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그 관람객층에 이제 확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큰 흥행을 했었던 거고요. 저도 사실은 와봤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프트샵에는 정말 줄을 정말 길게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토이스토리 그 우디랑 그 라이트버즈여죠.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전시를 기획하면서도 항상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그런 상품 기획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 상품이라는 것이 물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 또는 이제 그런 파크 뭐 이런 데 가도 사실 살 수 있는 기념품이기는 하죠. 한데 이게 사람들이 문화적인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구입하는 거는 뭔가 뭐라 그럴까 일종의 자기의 보상 심리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보통 전시를 기획할 때 문화상품은 이제 되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예를 드는 게 극장이 영화 티켓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 팝콘을 팔아서 매출이 대부분의 매출은 팝콘이 차지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저희끼리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전시 연계한 상품을 개발을 하는 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실 극장 가서 팝콘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전시 연계한 상품들이 사실은 이제 전시 관람에 대한 더 여흥을 돋워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초반에 제가 팀장님한테 동대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냐고 여쭤봤더니 24시간 서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공간에 또 DDP가 합쳐졌을 때, 또 DDP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LED 장미 정원이 꾸며져 있으면은 역시 또 야경, 또 밤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텐데요. 그러면은 야경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DDP의 그 LED 정원을 보러 오셨다가 동대문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동대문을 들렸다가도 DDP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이 되면서 또 물론 전시가 있을 때는 굳이 난 동대문에서 꼭 패션이나 이런 쪽 안 가도 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시 때문에 오셨다가 또 동대문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밤에는 또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라고 그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시는 보통 몇 시까지 이루어지나요? 일반 전시는?
일반 전시관은 저희가 평일은 저녁 7시고요. 물론 또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제 주말에는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밤에 여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그래서 이제 이 동대문 지역에 같이 할 수 있는 전시 컨텐츠 제공하자라고 해서 밤에 여는 미술관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한 3년 정도 해왔어요. 근데 장소는 사실은 이 DDP 본 건물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DDP는 출입구가 1층이 딱 출입구로 들어와서 아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진입하는 동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본 건물에서는 그런 일종의 저희가 시큐리티 차원인 거죠. 그래서 본 건물보다는 공원 쪽에 가시면 단독 건물 이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문이라고 하는 전시관에서 밤에 여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이제 컨셉으로 해서 이 동대문 지역에 야간에 이제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전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한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로 이제 여겨져서 실제적으로 사실 물론 이게 저희가 시작이라고 저희 완전히 100% 확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2015년부터 밤에 여는 미술관이라는 컨셉을 진행했지만, 근데 서울의 곳곳에, 그러니까 딱 동대문이 정말 서울 중에서도 24시간 하면 동대문이긴 하지만 서울이라는 곳이 워낙에 밤에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립중앙미술관이라든지 여타의 미술관들도 사실은 밤에 이제 미술 컨텐츠를 전시 컨텐츠를 좀 밤 시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게 최근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6시, 7시쯤에 우리가 다 저녁을 먹잖아요. 가족끼리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연인들이 저녁을 먹고 한 7시가 넘어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갤러리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구현이 된다라면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밤에 여는 미술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로 어느 층이 많이 오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나 기획을 하실 때는 그 타겟되는 그런 관람객이라든지 뭐 어디언스가 있는데, 그 밤에 여는 미술관은 주로 어떤 분들을 타겟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주요한 타겟도 젊은 층이었어요. 젊은 층이었고 실제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동대문 지역은 또 이제 패션 관련된 이제 쇼핑 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강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 문화적인 컨텐츠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팀장님이랑 사실은 되게 여러 얘기해서 제가 팀장님 잘 아는데 픽사 프로젝트도 말씀해 주셨고 또 밤에 오는 미술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DDP 자랑 한번, DDP가 이런 전시했다, 정말 우리 이런 전시하는 곳이고 나는 이런 곳에 전시 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다, 좀 이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런 자랑스러운 전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 있었을까요? 제일 자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간송미술관이라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원래 간송미술관의 별명이 은둔의 미술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1년에 딱 2번, 봄과 가을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만 사람들한테 이제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했었고, 하지만 우리의 너무 많은 국보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DDP가 개관을 하면서 사실 그 은둔의 미술관을 정말 너무나도 대중적인 DDP로 같이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모시고 나와서요. 지금 간송미술관하고 5년째 계속 콜라보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신윤복의 그 미인도, 신윤복의 풍속화하면 너무너무 이제 우리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그런 신윤복과 정선의 작품을 원작과 미디어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전시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간송에 가지고 있는 그 유물 자체가 아닌 또 DDP하고 만났으니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DP하고 만나서 이게 이제 기술적 IT나 디자인이 접목이 돼서 훨씬 더 쉽게
조금 더 대중적인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신 거군요. 네. 아무래도 DDP가 저희가 사실은 뮤지엄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아요. 박물관이라고 하면 이런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DDP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복합 문화 공간 또는 이제 마이스 이런 쪽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작품을 소장하는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박물관 뮤지엄의 그런 개념과 방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리 이제 서울을 방문하시는 또는 DDP를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고급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미션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DDP에서 펼쳐 보이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한국 찾아주실 때 DDP 아마 꼭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DDP가 1층으로 들어오면은 지하가 되는 건가요? 왜 그 지도를 보면은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디자인적으로 멋있음도 있지만 사실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전통적인 층의 개념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온 지점이 이제 1층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되는 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분명히 바깥으로 나왔는데 저희 DDP의 레벨로는 지하 2층이에요. 거기가 어울린 광장. 그 다음에 이제 도로변에서 진입을 하시면 그게 이제 1층이죠. 근데 또 뒤쪽에 이제 잔디 슬로프를 타고도 들어오세요. 그럼 거기는 레벨로는 4층인데 이제 들어오신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플로어에서 들어왔으니까 1층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들어오셔서 서로 간에 일행들하고 통화를 하실 때, 너 몇 층이야? 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면 이게 서로가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환상적으로 느끼시지 않나요? 1층으로 들어왔는데 1층이 아니고 지하 2층으로 들어왔는데 1층이 되고 슬로프를 타고 들어왔는데 1층이 되고 2층이 되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즐거운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공간 또 이름도 단순히 1층이다 2층이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어디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A관, B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도 사실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외관상으로 보면 DDP는 전체 큰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의 덩어리인데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알림터에서는 사실 영어로는 이제 아트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컨퍼런스나 패션쇼와 같은 그런 행사들이 대규모 국제 행사들이 펼쳐지는 공간이고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배움터 라고 해서 영어 명칭으로는 뮤지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전시관과 디자인 박물관의 큰 전시관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이제 스파이럴 공간으로 둘레길이라고 하는 533m가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 구겐하임 뮤지엄을 생각하시면 쉬우실 텐데요. 근데 구겐하임은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데요. 저희 DDP는 그 가운데가 전시관으로 채워져 있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산림터라고 해서 영어 명칭으로는 디자인 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자인 랩이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디자인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기를 이제 저희가 지향점을 가지고서 디자인 랩 해서 산림관 이렇게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뉴욕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뉴욕에는 디자인 쪽에 또 패션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고 계시고 또 비즈니스에도 많이 인볼브가 되고 계신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한국에다 소개하고 싶다. DDP라는 공간이랑 같이 내 물건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곳에서 그러면 한번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앞서 이제 소개드린 그 디자인 랩 산림관이 그런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상품들이나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팝업이나 아니면 쇼케이스 등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조금 더 많은 작품을 통해서 전시의 형태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오픈 큐레이팅이나 이런 공모 방식의 전시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루이지 꼴라니 전시 같이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전시장으로 가서 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시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Blue Ocean. 네, 지금 저는 김수정 팀장님이랑 전시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눈에 가장 먼저 띈 게 쿠시 라운지 의자입니다. 1969년도 작품인데요. 가구사 쿠시앤코르위의 40년 전에 디자인된 이 의자입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자가 40년 전에 디자인됐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편하게 앉아있죠, 아이가. 혹시 이 작품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변호사님께서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루이지 꼴라니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공기역학,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체공학.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단지 유선형의 멋스러움을 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만을 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체공학적,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고려가 돼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쿠시 의자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인체의 그런 가장 편안한 곡선이 이렇게 앉거나 누웠을 때 가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제 인체를 연구를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도 앉아있고요. 또 어르신분들,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앉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장에 오면은 볼 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앉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에 적용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시 의자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누워보시고 앉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장에서 체험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에도 나왔었던 네, 1972년에 UFO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을 했는데요. 전시장에서도 그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시면 영화의 모든 세팅이나 등장인물들은 정말 72년 오래된 영화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쿠시 의자 소품은 그때도 굉장히 미래적인 소품으로 활용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올드 패션하지 않죠. 지금도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아마 사진도 많은 분들이 찍으실 것 같고, 이 작품을 만져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작품은 이제 전시관에서 만지는 게 사실은 별로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네. 아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작품은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되고 만져도 되고, 네. 이 작품은 만지면은 힌트가 있어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보시면 전시장에 이렇게 푸른 잔디가 깔려져 있는 곳은 만져도 되고 앉아도 되고 체험할 수 있는 존이고요. 네, 나머지 다른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미술관 전시관에서 작품에 터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작품들은 만질 수 없지만 초록 잔디가 깔려져 있는 작품은 뭐 어떻게 느껴보셔도 됩니다. 저는 만져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T600 같은 경우는 일단 작품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일반 자동차보다도 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리무진 생각하시면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링컨 리무진 정도 사이즈가 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모양 자체는 정말 배트맨 차라고 그 차가 바로 여기 전시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2015년 작품이네요. 공기역학과 생체공학 그리고 신소재 과학이 결합된 컨셉트카로 중국 창저우시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속 600km를 목표로 개발 중인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스포츠카인데요.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경우에 유선형 지붕에서와 달리 바닥에서는 떨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의 설계 역시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선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떨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고속주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꼴라니는 곧 입증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 디자인의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루이지 꼴라니도 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게, 일반적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단지 이제 스타일링, 모양, 외형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단지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능이 있고
그것들이 공기의 역학을 공부한다든지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잖아요. 공기의 역학을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디자이너도 여러 타 분야와의 그런 스스로의 학습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는 같이 협업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더 새로운 미래적인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아마도 그것이 산업 디자인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아마 팀장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졌을까요? 조금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그냥 외형, 스타일링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물론 조금의 요즘의 추세나 트렌드에서는 조금 가치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형에 치중하지 않고 실제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여러 이제 디자인적인 운동들도 있고요. 한데 여전히 일반적인 대중들은 디자인은 외형적인 그런 아름다운 스타일링에 많이 지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개념이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DDP가 오늘 루이지 꼴라니 전시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기대할 만한 전시, 올해 이제 저희 장준환의 블루오션 청취자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가 되시도록 어떤 좋은 전시 준비하고 계신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컬렉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으로요. 저희가 보통 컬렉션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아트 작품에 많이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가 또 이제 어포더블 아트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장할 만한 그런 아트 작품을 가지고 싶은 그런 여러 추세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도 디자인 오브제는 사실은 디자인의 그런 상품들은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죠.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디자인도 사용할수록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컬렉션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올 연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즌쯤에 저희가 이제 컬렉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소개할 예정이고요. 루이지 꼴라니처럼 세계에 저명한 그런 디자인 거장들의 작품들의 전시도 계속해서 DDP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DDP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팀장님으로서 또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DDP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 네,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DDP가 개관한 지가 5년째거든요, 올해로. 근데 이게 조금씩 더 쌓여가야지 되겠지만, 정말 유일한 그 세계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말이거든요.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또 인터뷰 해주시고 또 전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저희 DDP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Blue Ocean. 네, 이제 전시회 보고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밖에서 사진도 찍고 계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몇 분이랑 한번 인터뷰 한번 해봤으면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그러면 같은 과예요, 세 분이 다? 네, 저희는 지식산업법학과인데요. 법학과랑은 다르게 일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지식기반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저희 학과는 산업과 법학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글로벌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와, 아주 학과 소개를 똑 부러지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재권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 내에서도 아마 특성화된 학과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침 프라임 사업이라고 요즘 국가에서 많이들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라임 사업과 연계된 학과로 새로 신설된 학과입니다. 지식산업법학과 학생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럼 전시회 어땠어요? 일단 제가 전시회를 자주 챙겨서 보진 않는데 이번이 올해 처음 본 전시회거든요. 제가 평소에 산업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전 여태까지 그렇게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근데 이번 계기로 이제 산업 디자인이 뭐고 또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 자체도 되게 배우는 점이 많았고요. 그럼 이 전시회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제 제 동기 친구들이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시회는 왜 친구들 이래가지고 입소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맞죠. 보통 대부분 전시회를 보러 가는 게 그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직접 찾아가지고 보러 가겠지만 보통 잘 관심 없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렇게 들어 입소문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오늘 본 전시 작품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일단 그 루이지 꼴라니 작가가 만든 작품 중에 그 미래형 자동차를 주제로 한 작품이 있었는데 곡선형으로 되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렇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와, 되게 멋지게 표현하는데요. 람보르기니까지 나오고, 왜냐면 저는 안에서 배트맨 차 닮았다고 막 한참 얘기했는데, 또 이 정도 얘기해주면 또 좋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신선하게 느꼈던 게 보통 제가 봤던 전시회들은 구역을 나눠서 예를 들어 1파트, 2파트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관람을 했다면은 이 전시회는 넓은 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주제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한 전시여서 되게 더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전시회 많이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특별히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공간을 한눈에 느낄 수 있게 아무래도 이제 작품 자체들도 굉장히 유선형이다 보니까 전체 공간을 그렇게 디자인한 게 실제로 맞는데요. 굉장히 예리한데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친구는 혹시 특별하게 기억나는 작품 있어요? 그 자동차 말고? 저는 또 보면서 약간 DDP 조형물과 비슷하게 생긴 작품을 또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름이 에코시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루이지 꼴라니의 특징이 또 바이오 디자인의 선구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DDP를 설계한 그 자하 하디드라는 분이 루이지 꼴라니의 철학에 영감을 받고서 DDP를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진짜 신기하다, DDP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진짜로 이 철학에 영감을 받고서 설계까지 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실제로 DDP 건물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패션위크도 얼마 전에 개최됐다고 들었는데 그 건축물의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그 패션위크를 주최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닐까 저 혼자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패션위크 그럼 와본 거예요? 아니, 와보진 않았는데 주변 친구들, 의류학과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사진을 올려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DDP 간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왜 요즘에 인스타들 많이 하니까 왜 그런 거 보면은 왜 어디 친구들이 갔는지라든지 왜 예를 들어 유명한 전시회라든지 그런 정보들 인스타에서 실제로 많이 얻죠? 네, 저도 인스타에서 많이 봤고 인스타 친구들 중에서 막 티켓을 무료 배포한다든지 막 그렇게 기자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을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진짜 많이 얘기해요. 인스타 해야 된다고. 마치 연동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어요. 왜 어떤 플랫폼에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이잖아요. 사실 SNS 자체도 한 곳에 익숙해지면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 정말 안 쉬워요. 진짜로. 네, 맞아요. 저도 원래는 중고등학생 때는 페이스북을 주로 했거든요. 친구들도 페이스북을 많이 해서. 근데 또 요즘 시대가 SNS가 많이 활발해지기도 했고 또 인스타라는 새로운 그런 플랫폼이 등장을 해서 저도 그때 가입을 했었는데 저도 인스타를 가입한 지는 꽤 됐는데 막상 활동적으로 활동한 거는 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아무래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왜 많은 분들이 SNS 마케팅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SNS 마케팅 해야 된다고 뭐 해시태그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해시태그 이런 거 많이 쓰게 돼요. 예를 들면은 왜 관심 있는 전시, 뭐 좋은 전시 이렇게 해시태그를 건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해시태그 거는 거 맞나? 인스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왜 보고 찾아가요, 정말로? 네, 실제로 많이 찾아가고 또 페이스북에도 요즘에는 해시태그가 뭐 인스타로 시작한 것 같긴 한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만약 서울 전시회나 뭐 봄에 보기 좋은 전시회 이런 식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사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회 가면 다들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인생 사진 건지기 좋은 전시회 이러면서 사진을 위해 가는 친구들도 뭐 젊은 층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진짜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인스타 왜 우리가 그냥 SNS 이용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사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 해시태그 잘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뭐 봄에 보러 가기 좋은 전시회 뭐 이런 거 있고 요즘에 혹시 되게 기억에 남는 해시태그 혹시 있어요?
제가 어제 올린 해시태그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샵 중간고사, 샵 열공, 샵 힘들다, 샵 맥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반응 좋죠. 혹시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왜 맛집이라든지 혹시 그런 거 관련된 거 생각나는 해시태그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성신여대를 다니다 보니까 근처 맛집을 많이 다니는데요. 샵 성신여대 맛집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알지 못했던 맛집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새로운 맛집도 알게 되어서 저희가 그런 걸 찾아가서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타겟하는 층이 어떻게 해시태그를 달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 또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비즈니스 마케팅을 시작하면 좋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면은 그 부스에서 샵 뭐뭐뭐 이렇게 태그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소정의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해시태그를 해서 상품을 많이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나는 상품 있어요 혹시? 그렇게 많진 않은데 에코백이라든지 뭐 치즈케이크 아니면 뭐 열쇠고리 아니면 거울 이런 식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그 에코백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굉장히 에코백 유행이잖아요.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 에코백을 왜 이렇게 사은품이나 왜 아까 말씀하신 왜 해시태그 달고 그러면 에코백 주는데 그거 실제로 써본 적 있어요? 받은 거? 네, 저는 에코백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학과다 보니까 전공책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가죽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면은 지하철에서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에코백이 가볍고 그리고 무난하게 들기 좋아서 코디하기도 좋고 그래서 에코백을 상당히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간 전시회에서도 에코백을 받아서 오늘 지금 메고 있는 게 지금 그 전시회 에코백입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사실 에코백을 어디서 받아온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어디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에코백에 샤넬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샤넬 전시회에 갔다 온 에코백이에요, 이거? 네, 맞아요. 샤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샤넬이라고 안 써 있었다면, 예를 들어 일반 전시회였다면 들었을까요? 디자인만 괜찮았다면 저는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기업 이름이 딱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는 좀 별로고요. 조금 뭐 예쁘게 아니면은 너무 티나지 않게면은 저는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왜 많은 기업에서 마케팅 상품 중에 하나라고 에코백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로고가 크게 박히면 좋잖아요. 근데 또 너무 크거나 너무 강조가 될 경우에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혹시 에코백 다른 친구들도 받아본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도 무슨 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코백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에코백이 되게 예쁘기로 유명했었어요. SNS에서. 그래서 저도 일부러 에코백을 목적으로 전시회를 가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업 이름이 크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으면은 입소문을 타고 그 사람들이 에코백을 목적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에코백으로 인해서 전시회를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시회에서 에코백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사용함으로써 그 에코백에서 오는 또 광고 효과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작품 혹시 있는지? 네,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주황색 의자가 생각납니다. 쿠시 소파였는데요. 그게 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의자들은 늘 각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의자는 각이 없이 좀 유연하게 되어 있다야 되나요? 유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앉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앉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저는 루이지 꼴라니 분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자연은 각을 만들지 않으며 자연은 직선이 없다라는 그거를 딱 이제 표현한 의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의자가 참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알아요? 왜 전시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메이저 작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작품이 분명히 있고 근데 모두가 다른 거예요. 지금 3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첫 번째 학생이나 마지막 학생이 얘기한 그 부분은 죄송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정윤입니다. 저는 도윤지입니다. 윤지 학생이랑 또 정윤이 학생이 얘기한 거는 사실은 대표 작품 2개예요. 그럼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제이입니다.
우리 제이 학생이 얘기한 거는 사실 대표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 대표 작품이지만 전시회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고, 또 왜 숨겨진 맛집 같은 작품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에코시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전시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 정윤 학생이 얘기한 그 쿠시 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첫 번째로 소개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작이고, 그런데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또 아까 우리 제이 학생이 뽑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품인데도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사실은 한 가지 퍼스펙티브에서 보기만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숨겨진 작품, 저는 사실은 약간 브랜드 네임 이런 음식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집 같은 거. 근데 어떤 친구들은 왜 이렇게 나만 아는 거, 아니면 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왜 이런 거 찾아가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전시회 다니다 보면은 이런 전시회는 누가 올까라고 솔직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산업적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하더라도 사실 저는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시회를 사업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가긴 하지만 그 산업에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알았던 분야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정말 사람이 다양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또 흥미로운 분야, 또 관심을 갖는 분야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 사회에서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사실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여기를 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작품 같은 것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건 누가 봐 이러는데도 사실 루이지 꼴라니 같은 경우에 산업 디자인계의 정말 거장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루이지 꼴라니의 작품을 아는 분들은 많죠. 하지만 그 작품이 루이지 꼴라니 작품인지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담당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방송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루이지 꼴라니라는 전시회를 기획을 할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 분의 작품을 꼭 보고 싶은 사실은 특정 타겟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산업 디자인계에 있는 분들은 루이지 꼴라니를 모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지식산업법학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식산업법학과를 하다 보면은 유명한 예를 들어 판례라든지 그 판례를 만들어낸 예를 들어 판사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변호했던 변호사라든지 그 분야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쩔 때 그런 거에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면을 모두가 다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전시회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또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런 다양성이 되게 존중이 돼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 저희 블루오션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전시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지식산업법학과라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저 처음 듣는 텀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런 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트렌드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사실 저런 게 생겨요. 변호사가 처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어떤 에어리어에 대해 많이 알 때가 로스쿨 졸업하고 직후예요. 그때 딱 그 바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그때는 전 에어리아를 다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많이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 누가 이거 물어보면 그 에어리안 이거야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2009년에 로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제가 하는 분야, 비즈니스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 분야만 굉장히 깊게 알게 되는데, 그게 갖고 있는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면 변호사 하면은 모든 에어리아를 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누가 예를 들어 세금에 대해 물어보면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대답을 안 해주면 마치 그 상담하는 부분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사실 정말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트렌드 자체가 학과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그런 특성화가 필요하고 전문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될 그런 법조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대중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지금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는 지식산업법학과 처음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일단 원래 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진학을 하게 되어도 꼭 법대 진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던 와중에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봤더니 보통 지식재산권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지식산업법학과에 재학을 하면 그 과정을 먼저 또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요즘
지식 기반 사회가 많이 활성화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인재가 그런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특화된 인재가 아닐까 생각해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이지 꼴란이 전시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법률 자문을 했었어요. 지식자산권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물론 국제계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했는데 혹시 지금 법학도잖아요. 정말 미래에 이제 법조인이 될 사람으로서 오늘 산업디자인 전시 보니까 어때요? 제가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약간 디자인과에 진학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자기 진로 얘기도 가끔 하고는 하거든요. 그중에 또 산업 디자인과에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요즘에 산업 디자인과에서 그 각광받는 그 분야가 게임과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법률 신문에서 또 요즘 주목해야 할 만한 판례라고 하면서 게임에 관련된 판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 막 아무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임 코드나 진행 방식은 그 법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본 판례는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기존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나 또 제가 헌법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례가 헌법상 경쟁의 자유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적용되는 기준을 또 한번 새롭게 나타내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해서 많은 법조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미래의 글로벌 여성 전문 법조인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 제이 학생. 혹시 오늘 너무 시간 많이 뺏었어요. 인터뷰 하다 보니까 막 2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 혹시 저녁 먹으러 갈 거죠? 제가 저녁 먹으러 가는 약속 지금 이렇게 제가 잡고 있었던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거 전시회를 보고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가자라고 했었거든요. 어디로 치킨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니까 아마 동대문 쪽으로 치킨을 먹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킨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치맥이에요? 당연히 치맥을 해야죠. 치킨을 먹으면 맥주가 빠질 수 없죠. 그럼 혹시 동대문 그럼 맛집도 혹시 찾아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 뭐 동대문 치킨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후기를 보고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놓은 데가 하나 있긴 한데 아마 거기로 갈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왜 후기 되게 중요하고 왜 마케팅 참 연결돼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해시태그도 봐야 되고 또 이제 블로그의 힘도 막강하니까요. 그죠? 근데 치킨 있잖아요. 치킨 관련해 가지고 산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사실 그쪽 부분에도 지재권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혹시? 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치킨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인터넷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N 모사에 스노윙 치킨이 있고 또 B 모사에 그 뿌링클 치킨이라는 게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 네네 치킨에 스노윙 치킨이 있고 BHC에 그 뿌링클 치킨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N 치킨이라는 한 게 네네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걸 뭘. 네. 그 두 개의 치킨이 되게 그 사회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치킨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둘의 공통점이 그 후라이드 치킨 위에 가루를 뿌려서 먹는 치킨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네네 치킨이 BHC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의 스노윙 치킨을 뿌링클 치킨이 그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저는 이게 아직 소송 중이라 결과가 안 나서 결과가 나면 제가 찾아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은 이 법학을 공부한다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심, 3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케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케이스가 안 끝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수업 때 와 이런 케이스 있는데 정말 신기하다. 아까 좀 전에 제이 학생도 얘기를 했었고 또 윤지 학생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때 현재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2심, 3심이 있다 보니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법학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트래킹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정말 트래킹을 해가는 케이스가 사실 제 관심 분야가 되더라고요. 특히 지재권 같은 경우는 다른 에어리아랑 다르게 트렌드 반영이 굉장히 빨라요. 그때그때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트래킹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어떻게 될까? 실제 뒤집히는 경우도 많고 또다시 뒤집히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어펌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걸 트래킹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얘기 할 때보다 분야 얘기 아까 제이 학생도 그렇고 우리 윤지 학생도 그렇고 자기 분야 얘기하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특히
또 이런 법학과 학생들이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산업 디자인을 그냥 전시회로만 보는 게 아니고 산업 디자인이 갖고 있는 또 지재권적인 요소도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왜 치맥 먹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마이스 산업이거든요. 전시회를 보러 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사실 전시회 외에는 또 어떤 경우에 오게 돼요? 동대문을? 저는 DDP를 그래도 꽤 자주 가는 편인데 이게 전시회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주변에 쇼핑할 때도 많고 또 DDP 지하에 보면은 식당가랑 화장품 가게들이 굉장히 이렇게 줄비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또 그 DDP의 그 전시회 옆에 다른 공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도 옷도 팔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 디자이너 분들이 그 가끔씩 플리마켓식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을 팔기도 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은 보통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하곤 합니다. 전시회 때문에 동대문에 와서 DDP에서 전시를 보고 동대문 쪽으로 가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치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윤지 학생이 얘기한 대로 사실 처음에 온 거는 쇼핑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광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전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쇼핑하고 밥 먹고 우리 전시 하나 보고 갈까? 하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게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서 서로의 비즈니스가 사실 전시도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전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또 준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러 비즈니스들이 그렇게 상생하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전시 전에 루이지 꼴라니 전시 전에 봐봤던 전시 있어요? DDP 전시 중에서? 저는 작년 여름쯤에 루이비통 전시회를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땠어요 그거? 일반인들이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명품의 역사나 아니면은 발전 과정 같은 거를 알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루이비통 전시회에서는 그 전시회 비용이 무료이기도 하고 또 이제 더운 여름날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서 겸해서 그렇게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홍보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 저도 되게 색다르고 재밌게 보았던 전시회였습니다. 와 아마 이거 기획하신 분이 들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름에 하는 전시 있잖아요. 여름에 하는 전시의 최고 경쟁은 사실은 밖이에요. 해변 쪽. 과연 해변 쪽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전시회 안으로 들여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전시회 안에서 피서를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시원하고 또 많은 컨텐츠도 있으니까요. 그죠?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제이 학생은 기억나는 전시회 있어요? 혹시 예전에 와봤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루이비통 전시회에 갔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류학과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예 디자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야 이거 루이비통 하면 이 패턴이지, 야 이 루이비통 하면 저거지, 야 이 가방 봐 이러면서 또 명화 컬렉션 해가지고 그때 막 다빈치의 모나리자 막 그런 사진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프린팅된 가방들도 전시돼 있던 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딱 옆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루이비통이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변화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저는 그때가 DDP를 간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본가가 원래 대전이어서 DDP를 그때 처음 왔었는데 정말 이래서 서울이구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전시회를 자주 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친구가 이 전시를 알려줘가지고 루이지권의 전시를 왔던 거고 실제로 전에 전시 같은 경우도 우리 제이 학생 같은 경우도 또 친구가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전시회가 있다고 얘기해줘서 오게 되고 사실 그렇게 입소문을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루이지권의 전시 왔으니까 이런 산업 디자인 쪽 전시 또 아는 전시회 많은 친구들한테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름이 되더라도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따뜻해지거든요. 따뜻해져도 너무 밖으로만 가지 말고 전시회도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준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산업법학과 학생들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이렇게 전시회 보러 왔다가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지식산업법학과 학생으로서 미래의 꿈도 여성 법조인이 꼭 되고 싶은데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도 장준환 변호사님의 블루오션 라디오에 한 번 더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인터뷰하게 되면 저도 되게 영광일 것 같아요. 진짜로 후배 변호사로 꼭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윤지 학생은요?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좀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미래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준환 변호사님처럼 뭔지 열정적으로 다양한 일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에서 라이크를 대고 있는데 얼굴이 빨개지네요. 이런 마지막을 밝혀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기분은 좋네요. 오늘 장준환의 블루오션, 루이지 꼴라니 전시, 또 DDP, 그리고 DDP 끝나고 DDP 전시 마치고 밖에서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또 학생 3명과 같이 우리 인터뷰 한번 해봤는데요. 마지막이 제 얘기로 끝나가지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 기분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은 DDP라는 조금 새로운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전시회로 돌아갈 거고요. 여러분들 한 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블루오션의 장준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잉그루드 병원 한인 건강센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잉그루드 병원이 CC를 알려드립니다.